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치 불확실성과 북한과 미국 간의 갈등 속에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일보다 0.13% 오른 21,703.75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12% 상승한 2,428.37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05% 하락한 6,213.13의 거래를 마치며 사흘 연속 내렸습니다. 지난 7월 전미 활동 지수가 전월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은 7월 전미 활동 지수가 전월의 0.16에서 마이너스 0.01로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수가 0인 것은 미국 경제가 역사적인 성장 추세로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마이너스 영역이면 평균 성장세보다 못하다는 뜻입니다. 국제유가가 2%대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전일 3%대의 상승을 기록한 이후 일부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났고 원유 재고 또 오펙의 감산 노력에 대한 회의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9월 인도분은 전 거래일보다 2.4% 떨어진 배럴당 47달러 37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지난주의 약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스페인과 핀란드에서 지난주 후반부터 잇따라 발생한 테러 사건으로 인해 공포감이 계속됐고 미국과 북한 간 군사적 긴장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0.07% 떨어지면서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프랑스 파리 증시의 가크 40 지수도 0.52% 떨어졌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30 지수는 0.82% 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혼조세로 출발해서 장중 큰 변동성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가 각각 0.13%, 0.12% 올랐고 나스닥 지수만 소폭 하락하면서 혼조세를 나타내는데요. 시장 참가자들은 미국의 정치와 또 북한과의 긴장 상황을 주목하면서 이번 주 후반에 있을 미 연준의 잭슨홀 미팅을 기다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볼까요? 한미 연합 군사훈련 시작일이었던 어제 국내 증시 모두 오름세로 출발을 했다가 장 초반의 하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속에서 어제 0.14% 내린 2,355로 거래를 마치면서 이틀 연속 내렸고요. 코스닥은 0.42% 빠진 640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면서 5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 도와드릴 거고요. 8월 22일 화요일 출중 일부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지점장님. 들리십니까? 예, 지금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겠고요. 첫 번째 이슈는 미 연준 전 의장이었던 옐런 그린스펀에서 시작된 미국의 경제 거품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미국의 채권 시장과 더불어서 증권 시장에도 거품이 낀 것인지 부지점장님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다시 가질 겁니다. 오늘 두 가지 이슈가 준비가 돼 있고요. 두 번째 이슈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였을 때 과연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시 한번 지점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님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핸드폰으로 연결됐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는데요. 저희 첫 번째 이슈부터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미 연준 전 의장이었죠. 옐런 그린스펀에서 시작된 미국 경제 거품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반박론도 만만치 않지만 월가 거물급 인사들 사이에서는 거품론에 우세를 좀 두는 분위기인데요. 증시뿐 아니라 채권 시장에까지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측에 동의를 하시는지 부지점장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사실은 채권 시장은 옛날부터 거품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채권 시장의 거품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채권은 미국 건국이래 지금 최고의 가격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채권이 강세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저금리이고요. 저금리면은 금리가 낮으니까 채권 가격이 과거에 발행했던 것은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고 장기채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이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유동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많았던 것이 그 채권 시장 강세를 또한 이끌었다. 이렇게 두 가지 영역에서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의 10년물 그 국채금리 상황들을 보면 정말 좀 독특한데, 미국에서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했을 때 미국의 채권 금리가 작년도에서 올 초 사이에 2.6% 정도까지 약세로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10년물 금리는 도대체 얼마냐? 2.18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이게 거품인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 국채가 2.1%대까지 또다시 강세를 보인 핵심적인 이유는 지금 최근에 미국 정치가 굉장히 불안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지도력을 믿을 수가 없고 트럼프가 과연 계속적으로 자기 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이 막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이제 트럼프는 공화당에서 배출된 대통령인데 사실 전통적인 공화당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또 민주당원이었고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고 지금 공화당의 지지도 그렇게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공화당 지지자층들만 놓고 트럼프의 지지율을 따져보면 70% 이상이 나왔는데요. 이제는 60%대까지 내려오고 있고 또 하나는 전체 미국 기준으로 지지율을 따져보면은 36%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굉장히 많이 낮아졌는데요. 그뿐 아니라 부정적인 업무 수행 평가, 그러니까 업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58%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아주 잘못하고 있다라는 좀 강경한 부정 여론은 4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입지가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들이 미국의 변동성을 크게 키울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미국 채권 시장이 강세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채권 시장이 강세를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채권은 뭡니까? 채권의 특성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영어로 이거를 일컬어 채권을 fixed income이라고 합니다. fixed income, 즉 고정적인 수입이 나오는 그런 재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채권은 고정금리 이자를 주는 것을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채권은 언제 좋아질까요? 네. 경기가 불안정하거나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기 어려울 때 사람들은 돈을 보존하고 싶은 욕구가 있죠. 손실을 회피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손실 회피 욕구가 강해지면 그때 자금이 채권을 향해서 가게 돼 있죠. 예, 이게 당연한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미국 시장에서의 채권 강세는 이런 불안정한 경제 상황들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채권 강세가 문제가 없는 것이냐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건국 이래 200년 이래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 수준을 예상해 보는 상황은 없었죠. 그러니까 제로 금리 왔던 것도 처음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뒤집어 보면 채권 시장 어떻다? 최고 강세였다라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맞는 흐름입니다. 금리가 그렇게 계속 낮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최근의 문제가 왜 채권에 대한 거품이다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금리가 이제 더 이상 내려갈까요? 더 이상 내려갈 거면 채권 강세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금리를 추가로 내리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부터는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채권 강세가 계속되고 있으니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유동성도 줄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유동성이 넘치면 돈을 갖다 둘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쓸 수 있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나에게 있다면 그거 그냥 집안에 그냥 들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은행에다 맡기겠죠. 그러니까 일반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돈이 많고 많으면 그거를 가지고 쓸 만큼 쓰지만 그래도 남는 돈들은 어떻게 하죠? 은행에 예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은행들은 중앙은행에 맡기게 돼 있죠. 그러니까 채권이 강세를 가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맡긴다라는 건 뭐냐면 은행도 그 돈을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은행도 그 돈을 채권의 형태로 가지고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채권 중에서 가장 안전한 채권은 어디냐? 국채고, 국채 중에서 가장 안전한 채권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국가의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미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채권에 돈이 흘러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유동성도 줄인다고 했잖아요. 유동성도 줄이고 금리도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채권은 약세로 접어드는 게 맞는데 요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돈이 너무 채권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채권은 영원히 안전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그런 심리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나 금융시장은 다리 차면 기울듯이 항상 과도하게 한쪽으로 쏠림이 되면 반대쪽으로의 흐름이 나오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나오고 경기 상승이 조금 더 확인된다면 채권 시장은 상당히 빠르고 큰 폭으로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주식은 어떠느냐? 주식 이번에 이제 되게 이채로운 게 2009년 이래로 지금까지 2016년 이럴 때까지 정말 독특했던 흐름 하나가 뭐냐면 채권과 주식시장이 같이 강세였다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드문 일이죠. 왜냐하면 채권은 안전자산이고 주식은 위험자산입니다. 안전자산이 좋으면 위험자산 별로 안 좋고요. 위험자산이 좋을 때는 이쪽으로 돈이 가면 안전자산이 좀 재미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마치 시소가 이쪽이 올라가면 이쪽이 내려가고 저쪽이 올라가면 이쪽이 내려가듯이 그런 주식과 채권의 양대 관계가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 두 개가 같이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유동성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유동성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으로 따져보면 주식은 2009년 이래로 강세가 나왔는데 사실 그때까지의 강세가 좀 독특한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강세가 오히려 독특한 거예요. 채권 강세는 이해가 되는데 주식 강세는 좀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결국 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사실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이 강세가 되는 건 최근에 와서는 주식시장 강세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조금씩 회복하고 있고 올라가고 있다는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주식은 뭐죠? 기업의 조각이에요. 기업은 언제 돈을 벌죠? 경기가 좋았을 때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건 경기 상황이 좋아졌을 때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게 자연스러운 이치거든요. 그런데 2009년부터의 상황들을 보면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도 않았는데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돈을 푸니까 주식시장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 판단에는 2009년, 10년, 11년, 12년 이때는 오히려 좀 되게 독특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2015년, 16년부터는 원래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게 정당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채권시장과 비교해서 주식시장이 강세냐? 이것인데요. 미국의 밸류에이션 측면을 따져보면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밴드로 따지거든요. 1년 연수익 대비 주가 비율인 PER, PER나 PBR 이런 것들의 밴드를 정해놓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합니다. 가장 낮았을 때, 높았을 때. 그런 측면으로 보면 가장 높았을 때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미국 주식시장도
고평가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동성이 많아서 끌어올린 시장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걸 뒤집어 보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일종의 돈의 인플레이션이 나서 표시가격인 주가의 가격이 올라가는 건 어느 정도 용인이 되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봐서는 미국의 기술주들의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이제 빵이라고 부르는 주식들,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애플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꾸준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부담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식의 주가를 결정하는 건 뭔가요? 기업이죠. 근데 기업의 뭐가 결정하나요? 기업의 실적이죠.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 양호하게 계속해서 나와준다면 현재 주가를 지탱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앞으로의 경기 상황이 주식시장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요소이고 제가 판단했을 때 채권 시장의 거품은 분명히 거품인 것으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인 반면에 주식시장은 많이 올랐던 것은 인정하나 거품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경기 상황들을 조금 더 확인해야 된다라고 미국 시장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 시장하고는 또 좀 다르죠. 한국은 지금 상반기 2분기까지 끝내본 실적 기준으로 따져보면 연말 기준으로 순이익단이 120조에서 130조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바 코스피 시가총액인 1,600조 정도 수준이면 그렇게 높은 시가총액은 아니다. 즉 밸류에이션 고평가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미국과 한국의 주식시장은 또 나누어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채권 가격에 거품이 낀 거는 맞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채권 시장과 비교해 주식 시장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의 기술주는 좀 부담스럽지만 하지만 확인해야 할 경기 상황들이 남아있다라고 조언을 하셨고 또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고점 논란을 이야기하기에는 이르다라는 관점이셨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일 경우에 당장에는 미국보다 중국이 잃을 게 더 많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우리 경제 역시 그 파장을 면치는 못할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인지 의견 듣겠습니다. 한국이 제일 불리하죠.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면 한국이 제일 불리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보고요. 그래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한국이 가장 위험할 것인데요. 한국의 중간재, 소재,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 반도체 이런 기업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중국이 왜 손해를 보냐면 무역 그 수지를 보면 알잖아요. 미국과 중국에서 미국의 대거래, 대무역에서 가장 큰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 어딘가요?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미국은 가장 큰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역 전쟁을 해서 이 무역 전쟁을 한다는 건 뭐예요? 무역 수지를 맞추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역 수지를 맞추면 당연히 중국은 지금 플러스 났던 걸 줄여야 되는 거고 미국은 마이너스 났던 걸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당연히 눈앞에는 중국이 불리할 것이다라는 것은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게 그냥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죠. 세상 일이 변수가 한 가지로 딱 이렇게 해석이 되면 세상 살기 참 편할 거예요. 그러나 변수는 다양하죠.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최대 채권 국가는 누군가요? 중국이잖아요. 네. 중국이 바본가요? 그냥 당하고만 있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런 거예요. 무역의 수지, 그러니까 물건의 교역량으로만 따져서 미국이 적자니까 우리가 손해봤다라는 거는 정말 트럼프가 저항력 미국 백인들을 현혹하기 위한 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거가 어필이 되면서 당선이 됐고 그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팬덤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런 구간이죠. 중국은 돈을 빌려준 거예요. 따지고 보면 미국에 채권 사줬으니까 돈을 빌려줘서 우리 물건 사 이렇게 한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 해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내 돈 빌려줘서 내 물건 사라고 했는데 내가 왜 무조건 잘못이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 물건 안 사 그러면 너희들 내가 빌려준 돈 갚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엄청난 파고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채권 시장 완전 붕괴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고요. 미국 채권 시장이 붕괴하면 미국 금융시장 붕괴하는 거고, 미국 금융시장 붕괴하면 전 세계 금융시장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이렇게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요. 그리고 또 한국 문제 잠깐 이야기하죠. 앞서 말씀드렸는데 한국이 도대체 왜 제일 큰 피해자냐? 중국이 이 완제품을 자기네 거로 다 만들면 뭐 한국과 별로 관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그 중간재가 중국에 많이 들어가죠. 대표적인 게 반도체 디스플레이예요. 그것들이 다 중국에 가서 완제품이 되어가지고 미국에 가는 것이죠. 또 하나가 화학 제품입니다. 화학 중간재, 민감재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 완제품 못 팔면 한국에서 중간재 갖고 가서 쓸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한국과 중국의 무역 수지에서 또 나타난 겁니다. 아까 미국, 중국 무역 수지에도 나타났듯이 중국이 대무역으로 가장 큰 적자를 입는 국가는, 그러니까 가장 큰 흑자를 가져가는 국가는 어디냐?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에 문제가 있으면 한국과 중국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흐름이라서 한국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 그런 무역 전쟁 본격화가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는 것이고, 우리가 사드 관련만 해도 엄청난 피해를 입잖아요. 자동차 주식들 몇 조가 빠지잖아요, 영업이익이. 우리 충분히 중국이 흔들렸을 때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가 흔들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앞서도 잠깐 트럼프 얘기 드렸고, 트럼프의 팬덤 정치가 문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앞서 지지율도 얘기했지만 지금 트럼프 굉장히 위기입니다. 트럼프가 그 팬덤 정치를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번 인종 시위에서도 드러나는 건데,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완벽하게 비난하지 않고 양비론을 폈어요. 니들도 잘못이고 너네들도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기존에 별로 싫어하던 세력들이 완전히 들고 일어났고요. 또 하나, 대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장사를 해야 되는 기업들도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같이 편승을 해가지고는 정말 소수 사람들하고만 장사하겠다는 꼴이 되니까 기업들도 등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기업인으로서의 트럼프의 아이덴티티가 또 한 번 상처를 입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갖고 있는 재산은 별로 안 되는 거죠. 정치적 자산은.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도 좀 밀리고 좀 버림을 받는 상황이랄까, 아니면 뭐 이별 수순이랄까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죠. 그러니까 프리머스를 경질하면서 그런 관계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가 지지 세력이 너무 없는 상황이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또다시 자기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고, 미국 사람들한테 먹히는 뭐라 그럴까요? 프로파간다를 던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라는 것을 떴죠. 미국 사람들 상당수가 다 메이드 인 차이나를 쓰고 있습니다만, 얘네들 때문에 우리 직장이 없어져 이러면은 그게 막 호소력이 있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아이러니컬한 웃기는 건 뭐냐면, 미국의 저소득이나 저학력층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진행하는 것은 정치적인 입지에 따른 내용들인 것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로 한국 입장에서 안타까운 것은 북한 문제도 결국은 이런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고 한 맥락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북한을 가지고 자꾸 중국을 때리잖아요. 니들이 좀 뭘 해? 자꾸 이러지 않습니까? 결국 뭐냐면 트럼프는 중국을 압박해서 이익을 얻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을 자꾸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가 이게 믿기가 어려운 어떤 신뢰를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인기의 정치를 하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 자꾸 오는 것이죠. 이걸 지금 미국에서 점차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문들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너무나 많은 이상한 참모들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 문제의 핵심 트럼프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정치적인 이슈가 미국의 경제를 흔드는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트럼프와 관련된 미국의 정가 뉴스들도 잘 보셔야 경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증시에 영향을 미칠 이슈 분석 도와드렸고요.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은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이슈타임은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 모시고 듣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시작된 가운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장중 약세 전환이 됐습니다. 이 훈련이 31일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때까지 좀 마음을 조마조마해야 되는 건지부터 좀 여쭤볼까요? 네, 일단 지금 얘기하시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하시는 거죠? 예. 네, 지정학적 리스크는 항상 예정된 날짜나 아니면 지정된 날짜 전에 부각되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그 막상 그거 관련된 부분들이 다가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 일도 없네, 별일 없이 지나가네, 그러면은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관련돼서 흐름들이 어떤 시장에 크게 어떤 영향을 끼치리라고 생각은 안 들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보는 상황들은 그래도 둘 다 북한과 미국이 한 발 물러난 흐름들이죠. 그런 상황 쪽에서 저희 대통령은 강하게 촉구하고 있고, 그래서 중재 역할 쪽으로 강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의 부분들은 일단 좀 시장의 조정권이 좀 급했었을 때 그런 어떤 전반적으로 다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북한도 좀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군사훈련도 예전보다 좀 규모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아무래도 강대 강으로 가는 것보다 좀 분위기를 보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크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이번 주에 이슈가 상당히 또 많죠. 또 잭슨홀 미팅도 있고 여러 가지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 글로벌 시장이 고점권역에 위치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좀 정치적 입지가 좀 불확실해지는 상황들,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관망세가 좀 뚜렷한 게 지금 현상이 맞는 게 아니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의 키워드는 딱 세 가지입니다. 딱 세 글자입니다. 관망세, 예, 지켜봐, 뭐 이런 분위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상황 쪽에서 어제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환율이 안정세로 좀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1130원대는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일단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1130원대에 계속 머물러 있다. 그리고 이번 주 말까지도 계속 지지하려고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원달러 환율이 한 1150원대 안쪽으로까지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개연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저만의 지표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외국인들 입장 쪽에서는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상황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바닥을, 시장 전반적으로도 한번 또 추가적인 바닥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관점도 같이 이어가면서 외국인 수급과 같이 키워드됐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유가의 상승세의 흐름에 따라서 정유화학주의 강세, 이 부분은 몇 차례 강조드렸습니다. 지금 정사실가 없으면 정유화학주 사시라. 특히 석유화학 업종 관련돼서는 비수기인데도 이만큼 실적의 정세 마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수기 시즌이 들어오는 3분기 이후에는 오히려 더 좋아질 게 아니냐, 이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계속 관심 가지시라고 말씀을 많이 좀 드렸고요. 네. 그 밖에 반대로는 항공주는 오히려 유가가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약세를 보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나왔었고, 어제 특이하게 자동차 관련된 현대차 쪽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아직 미지수인 상황 쪽에서 주가의 반등들은 아직 모르겠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파업에다가 특히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재고가 6만 대까지 다시 늘어났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일단 아직은 좀 잘 모르겠다라는 쪽으로 반응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밖에 IT 부품주들, 삼성전기, LG노텍, 전기차 관련주들 어제 좀 강했던 모습들이 좀 시장의 좀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을지훈련이 매번 반복되어 온 방어적인 성격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시고, 또 지금 부장님께서도 뭐 별로 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지만 만약 시장이 크게 흔들린다면 그때는 매수의 기회가 될까요? 네, 일단 앞서 잠깐 환율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네. 의도치 않은, 그리고 뭔가의 어떤 변화가 나오면서 환율 흐름들과 함께 시장이 다시 한번 이 상태에서 2350선 쪽에서 오히려 위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보다는 아래쪽에 대한 변화가 타진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매수 기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시장 구도를 보게 되면 지금 한 2320선이 중요 지지권, 그리고 2370에서 80선이 중요 저항권으로 나오는 자리에서 딱 2350선에서 그냥 멈춰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흐름들 쪽에서 어느 쪽으로 타진할지 모르는 시장 흐름들이 오히려 한 단계 밑으로 한 번 더 확인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때는 절묘의 매수 타이밍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수기인 3분기 이후로는 정유화학주가 더 기대가 된다. 정유화학주는 지금 사도 되겠다라는 말씀 앞서서 주셨는데요. 이번에 철강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최근 철강 업황이 개선되면서 철강주의 반등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주춤하고 있는 IT주를 대신해서 시장의 주도주가 될 것인지 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철강주는 어떻게 보세요? 네, 주도주라고 하게 되면 독보적인 종목들이죠. 네.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종목들이 쭉 하고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인데 독보적인 쪽보다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이어질 수 있는 추세적인 강세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주도주는 IT주겠죠, 여전히. 특히 8월달 수출 흐름들도 봤을 때 8월달 수출 흐름들이 일단 힌트입니다. 특히 수출이 한 11%대 여전히 잘 진행될 것이라고 봤는데 그동안 잘 진행됐던 선박이 수출폭이 많이 줄었었죠. 근데 반도체가 이를 커버하면서 10% 이상 늘어났다는 쪽은 반도체가 중심이 된다. 이런 쪽에 대한 시그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40%대, 50%대 성장률을 작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쪽이다. 그러면은 IT 쪽이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IT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철강 쪽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철강주의 흐름들을 봤었을 때 일단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발 구조조정이 반사이익과 함께 전반적인 흐름들을 끌고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일단 환경 문제라고 많이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철강이나 기타 나머지 어떤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산업들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전기차도 육성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 상황 쪽에서 중국 쪽에서 질 낮은 철강,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저질이라고 그러죠. 네, 저질 철강에 대한 쪽은 일단 규제를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벌써 한 150건 정도를 문을 닫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생산량 자체도 질이 낮은 쪽은 강하게 상반기에도 축소가 들어갔고 하반기에도 일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이에 따른 부분들이 상대적인 국내 입장 쪽에서는 반사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쪽에 대한 시각이 크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하반기는 전통적으로 철강 쪽의 성수기입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경기를 반영하는 측면 쪽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흐름들이 높죠. 그런 흐름들과 함께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 쪽에서 이 철광석과 이 철광을 생산하기 위한 유연탄 같은 경우도 같이 가격들이 올라간다라는 측면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은 포스코 같은 대표적인 업체들 같은 경우도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원재료가 올라가니까 제품 가격은 똑같이 올리는 게 아니라 조금 마진을 보기 위해서 더 올리죠.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실적이 오히려 더 늘어난다는 관점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대감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려 요인이 있습니다. 오늘이죠. 오늘 이제 한미 FTA 개정 논의를 위한 한미 공동위원회가 오늘 개최가 되는데 오전이 비공식이고 오후에 결과가 좀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철강 쪽도 어떻게 보면은 우려가 좀 큰 산업들이죠. 특히 지금 보게 되면은 FTA 체결 이후에 미국에서 국내 철강 업체들의 점유율이 한 4.9%에서 8%대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당연하게 니네 자동차뿐만 아니라 철강도 봐라. 니네 이거 우리 쪽에서 대미 흑자 관련돼서 많이 늘었는데 불합리한 거 아니냐라고 나올 수 있는 물론 영어로 할 겁니다. 예, 영어로 제가 안 하죠. 네, 못하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이런 흐름들은 아무래도 지금 철강업 쪽에 대한 우려감이 오늘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철강업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니네들이 지금까지 어떤 반덤핑 관세 계속 매겼었고 상계 관세 매겼었고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불합리함이 계속 해소가 되는 과정이 아니냐라고 또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흐름들을 봤었을 때 오늘 이런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좀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한번 잘 있는 매수 기회를 할 수 있는 흐름들을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실적 흐름들로 포스코만 본다고 하더라도 6년 만에 영업이익이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예상순이익이 지금 한 3천억대가 넘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한 3조 원대 거기다가 주당 순자산이 50만 원대 이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흐름들을 다 연결해서 봤었을 때 실적이 기반이 돼서 움직이는 주가다라는 쪽으로 봤을 땐 추세는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조정시 비중 계속 늘려가는 관점 유효하다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전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주가 시장의 중심이 되겠지만 철강주는 추세적인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의견이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개별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텐데요. 셀트리온의 유가증권 시장 이전 상장 여부가 내달 29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부 소액 주주들이 코스닥보다 코스피 시장이 시장의 주가 흐름에 유리하고 또 공매도 위험도 적다라면서 임시 주총을 열게 된 건데요. 셀트리온이 이사를 가냐 마냐가 논란이기는 한데 지금 이 논란의 중심에는 코스닥 시장의 상황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코스닥이 왜 좋아질까요? 일단 대장주가 셀트리온을 잡기 위해서 거래소에서 뭔가 장치를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떠나는 연인을 잡기 위해서 예. 선물 공사를 펼친다. 뭐 이런 얘기겠죠. 예, 근데 떠나는 연인의 마음이 상당히 굳어진 게 아닐까로 지금 저희는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셀트리온 관련돼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로만 봤을 때는 매수해야 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가 설명을 지금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대표적인 바이오 시밀러 업체로 잘 알려져 있고 그런 상황 쪽에서 대표적인 쓰리마라고 그러죠. 예, 지금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예. 예, 그래서 이 시리즈가 상당히 지금 부각을 많이 받고 있다. 한쪽으로 봤었을 때 대표적으로 램시마가 가장 먼저 히트를 치기 시작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레니케이드 관련된 쪽에 관절염 치료제 쪽에 바이오 시밀러 쪽인데 한 2013년도 유럽 진출했고 작년에 미국을 진출했고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장 효자 품목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거기다가 허주마 유방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미국의 FDA에 허가 신청을 최근에 했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트룩시마 같은 경우 혈액암 치료제는 출시 3개월 만에 유럽 점유율이 갑자기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었을 때 실적 관련된 성장성은 자신감이 좀 뛰어나다. 이런 쪽으로 보는 상황 쪽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 쪽에서 이 임시 주총을 통해서 9월 29일 날 열리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해서 지금 소액 주주들이 한 건 했죠. 그래서 주주의 제청에 의해서 지금 코스피 이전 상장을 좀 검토를 하고 있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공매도가 많이 이어져서 주가가 재평가를 못 받았다. 이 부분은 말이 안 됩니다. 만약에 코스피로 넘어가게 되면 똑같이 공매도 기준도 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제가 보는 가장 큰 핵심적인 흐름들은 만약에 코스피 쪽으로 이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피 200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특례 편입 조항에 보게 되면 코스피 50 안에 15일 거래일 동안 들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코스피 200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코스피 200이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외국인과 기관들이 코스피 200 안을 담아야 됩니다. 예. 그런 수급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 특히 공매도가 청산되는 압력들이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이죠. 그렇게 되면 이에 따른 수급적인 긍정적인 선순환 효과가 나오면서 주가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되고 주가도 연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의 탄력들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조금 더 길게 보게 되면은 미국에서 지금 약가 인하 논란이 한참입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이 약가 관련돼서는 가격이다 보니까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을 못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복제약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쪽이죠. 그런 쪽에서 이를 활성화시킨다. 당연히 바이오시밀러 쪽은 호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가 실적 호조입니다. 특히 지금 올해 매출이 한 1조 원대 근접하면서 한 45%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한 4,500억대 80%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실적의 탄력들을 보여주는 흐름의 주가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가격대면은 한 13만 원대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이전 상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카카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주가가 한 8, 9만 원대에서 이전 상장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코스피로 이전되면서 주가가 한 12만 원대까지 올라갔었죠. 그런 흐름들과 함께 과거 보게 되면 또 이제 NC소프트 그리고 네이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NC소프트는 2003년도에 12배 이상 늘어났고요. 그 네이버는 2008년도에 시가총액이 4배 늘어났고요. 어떤 배수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흐름들이 이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수급과 관련된 측은 긍정적인 가능성이 높다는 쪽은 계속 염두를 하시면서 주가 변화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 호재가 겹쳐 있는 셀트리온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는데 지금 가격대에서 13만 원까지 무난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이슈타임은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